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자현 신임 대검차장이 인사 발표 다음 날 곧장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으로 촉발된 내부 혼란을 수습하는 게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인사 발표 뒤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거듭 강조한 구자현 신임 대검차장.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부임 첫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사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 속 시급한 사안을 서둘러 챙겨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구 차장은 대검 부장들과 면담한 데 이어 구별 주요 사항을 보고받는 등 현안 파악에 나섰는데 대장동 사건 관련 업무 보고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 속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 구 차장, 내부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의 자초지종을 끝내 밝히지 않았고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이로 인해 법무부 외압 논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 같은 검찰 반발에 검사 파면법 추진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나선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향후 본격화할 논의 과정에서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큰 숙제입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추면서도 보안수사권 존폐 등 입장이 첨예한 문제를 두고는 조직 의견을 적극 전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 차장이 검찰개혁 그리고 항소 포기 사태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책임을 묻는 검사들의 잇따른 사퇴 요구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면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되풀이됐지만 과거와는 달리 구심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 이른바 검난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상 최초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자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 뜻과 다르게 불구속 수사하라고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겁니다. 검사들은 정치적 중립을 해친다며 김 총장에게 거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 총장은 천 장관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검찰을 대표해 항의 표시로 사퇴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총장 한 사람의 사퇴로서 끝나야지 이게 조직적인 동요로 비춰져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상대 검찰총장도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재벌 총수 봐주기 구형 의혹으로 논란을 자초했고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과 충돌했습니다. 급기야 최 부장 감찰을 지시하자 윤석열 등 특수부 검사들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총장은 결국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오만을 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홍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유지 책임자인 정진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났습니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법무부 의견에 맞서 항소 방침을 관철하지 않고 굴복했다는 내부 비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 포기 전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지든 책임에 떠밀리든 검난은 검찰 수장의 거취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노대행 퇴진 과정에선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구심점이 되는 검찰 인사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수뇌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깊은 불신만 드러났습니다. 권한이 점차 줄어들고 심지어는 검찰청 간판마저 내리게 된 혼란스러운 검찰 조직의 무기력한 지금 상황이 수용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주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었죠.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대장동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게 썩 달갑지 않은 사안이지만
꼭 악재만은 아니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은 지난 한 주 물 만난 고기처럼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번 파문을 반등 기회로 삼겠다는 듯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다, 대통령 아닌 범죄자다, 적나라한 표현으로 연일 정부 여당을 맹폭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민주당은 개발비리 당사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된 2차 수사는 처음부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목적이 다분했다는 논리로 방어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뇌물받은 것처럼 대장동 사건을 엮어서 수사해봐도 뇌물받은 게 안 나오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애초에 재판에 넘길 사건도 아닌데 친윤 정치검사들이 앞장서 이를 조작한 만큼 대장동 사건의 처음부터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꼼꼼히 살피자는 게 민주당 주류의 인식입니다. 검찰은 왜 1차 수사팀 의견을 배제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물밑에선 예상치 못한 항소 포기 변수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된 사건인 만큼 에이펙과 한미 관세 협상으로 한창 상승세를 탄 정부 여당 입장에선 긁어 부스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나쁘게만 해석할 건 아니라는 정반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2달 만에 60%대를 회복하는 등 외풍이 흔들리진 않는 분위기인데 법력관에서는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해체를 눈앞에 둔 기득권의 마지막 저항처럼 비추어지며 여론의 반발 심리를 자극했던 겁니다. 민주당도 이런 민심에 발맞춰 검란 단죄라는 키워드를 앞으로 뽑으며 이번 파문을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동력으로 역활용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는 하지만 대장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등극을 3년 늦춘 강렬한 사건이란 점까지 부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일종의 양날의 칼인 건데 자칫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자극하는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정치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도층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당사자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 사이 파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앞을 가득 메운 규탄 대회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함께 특검의 무리한 보복 수사를 겨냥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발언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같은 날 이뤄진 특검의 황교안 전 총리 체포 부당성을 따진 건데 민주당은 즉각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황 전 총리가 계엄 옹호에 부정선거까지 주장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극우 프레임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누가 외쳤다고 그러는데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교안 씨야말로 아스팔트 극우의 대표적인 중심적인 인물 아닙니까?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이 사람 부정선거론자인데 우리가 부정선거론자냐 이런 주장입니까? 갑자기 공격을 받을 이런 얘기를 던지시는지. 그리고 지도부는 이 같은 시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몰이 광풍에 체포당했다는데 방점을 찍었을 뿐 부정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총회에서 장동혁 당대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즉 우파 누구에게라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문제나 부정선거론과 무관한 이슈로 힘을 실어 중도 민심에 영향 덜 주면서 강성 지지층을 품으려는 고려란 해석입니다.
실제 장 대표는 즉흥 발언이 아닌 전략적 판단에 따른 거라고 의원들에 설명하며 잡음 최소화에 주력했습니다. 정치 탄압을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관련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국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는 상징이었다는 게 지도부 판단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황교안 6글자가 꼭 들어가야 했는지는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이 부동산 이슈와 매달 호남 방문 약속 등으로 중도 공략에 시동을 건 장 대표가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익 시트와 굴종 시트, 정반대 평가소,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팩트시트에 대해 구체적인 문장 한 줄이 없다며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큰데 구체적인 투자처나 손실대처 등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빛으로 땜빵 친 굴종 세트 아닙니까? 수많은 비용에 대한 재정 계획, 외화 조달 계획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길 생각입니까? 핵추진 잠수함도 건조 장소 등이 모두 빠졌고 정부 발표와 달리 미국 공식 문서엔 사실상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조치가 포함됐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부담을 떠넘기는 팩트시트는 국회 비준 대상이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 시트라 옹호하며 후속 조처에도 빠르게 착수한다는 구상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라 국회 비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시각입니다. 대신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입법으로 관세 협상 성과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법에 담길 내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정리를 하고 야당과 함께 협의하고 그런 절차가 이제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 억지로 눈을 감는다며 박수를 바라진 않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자제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상반된 평가 속 여야 기싸움이 팽팽한 모습인데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인 만큼 비준 절차를 거친다 해도 단독 처리는 가능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해 오늘 재계 총수들을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태준 기업에 감사를 표하고 세부 내용과 향후 절차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합의 사항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방위산업 등 회의 참석 기업들의 주력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을 매듭 지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G20이 열리는 남아공,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4개국을 방문하는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합니다. 주요 일정을 정인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7박 10일간 해외 순방 첫 번째 방문국은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첫날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에 이어 이튿날부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까지 본격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다음 날엔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 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 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는 20일 이집트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하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우리 정부의 중동 정책 구상을 피력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방문국이자 핵심 일정은 바로 다음 순서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무대에서 세 차례 세션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경주 에이펙에서 합의를 주도한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 논의를 이어가고 새 정부의 재정정책과 기후변화 정책도 소개, 국제사회에서 협의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 세계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자주의 회복과 국제사회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G20 일정을 마친 이후 오는 24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과 만찬을 가지고 이튿날 귀국길에 오릅니다. 취임 이후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뉴욕 UN 총회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치러낸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끝으로 올해 다자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에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도 발을 빼며 다자주의 국제협의체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키워왔던 우리로선 앞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 아르헨티나까지 4개국 정상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포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열었는데 개최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참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You know, I'm not going to, we have a G20 meeting in South Africa. South Africa shouldn't even be in the Gs anymore because what's happened there is bad. I'm not going. 하지만 속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여러 나라와의 조율과 합의를 중시하는 다자주의 외교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분담금을 줄이며 서서히 발을 빼는 모양새. 대신 1대1로 개별 국가 정상들과 만나 강한 힘으로 압박해 양보를 얻어내는 양자 외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을 무기로 삼아 각국 정부와 별도로 관세 협상을 벌여 대규모 대미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국제 규범 대신 힘의 우위에 기반한 양자 외교가 당장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당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미국의 가자지구 평화구상 결의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하지만 채택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G20 등 국제 무대에서 미국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키워왔던 한국의 외교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에 이어 G20 정상회의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다자주의 외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부천 제1시장에서 21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운전자 6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병이 심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제1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낸 60대 A씨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출석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온 A씨는 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기저질환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노화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탄전도 딴달았어요. 잠을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고 많이 비전 줬다 보니까 비전이 이자를 갚아야 되겠고. A씨가 병은 운전과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던 경찰의 설명과는 다른 내용인데 법원은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구속심사에서도 최근 가게일로 바빠서 뇌질환 약물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13일 1톤 트럭을 몰고 비좁은 시장 골목을 무려 130m가량 질주했습니다. 무방비로 있던 시장 이용객과 상인 등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트럭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A씨가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후진 도중 트럭이 가판대에 닿는 느낌이 나서 잠시 하차했는데 그 사이 트럭이 움직여 다시 올라탔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을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의료 자문 등을 통해 A씨의 지병과 사고 연관성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달부터 운항을 다시 시작한 한강버스가 부유물이나 강바닥에 걸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운항 재개 보름여 만에 다시 일부 구간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컴컴한 한강 위, 배 한 척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 승객 82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에 들어오던 한강버스가 멈춘 겁니다. 신고를 받고 119 순환구조대와 한강경찰대가 구조선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승객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배가 정상 경로로 오고 있었지만 선착장에서 118m 떨어진 지점에서 이물질이나 쌓인 토사에 걸려 멈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운행이 재개된 한강버스에 이 같은 사고가 생긴 건 처음이 아닙니다. 어제 오후엔 뚝섬 선착장을 출발한 선박이 이물질과 부딪혔고 지난 11일엔 뚝섬 주변을 떠다니던 밧줄이 배 프로펠러에 걸려 잠수부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늘부터 한강버스의 일부 구간 운항을 또다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강 상류 쪽 압구정부터 잠실 사이 4개 선착장 운영을 멈추고 최근 토사나 이물질이 쌓인 건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항상 시민들께서 예측 가능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으셔야 되는데 이런 변화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강버스는 앞서 지난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했지만 결함 발생 등으로 열흘 만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재정비 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운항이 재개됐지만 보름여 만에 다시 멈춰서면서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최근 온화한 날씨와 추운 날씨를 오가면서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번 주 초반에는 또 한 차례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는 겨울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폭설 예상 지역에는 앞으로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온 변화가 유난히 큰 올 가을. 가을의 마지막 달인 11월에 접어들자 매주 초반 겨울 추위가 기승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겨울로 가까워지며 찬 공기를 가진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번 주에도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며 초반부터 또 한 차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린 뒤 밤사이 기온이 점차 떨어져 서울 등 내륙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5도에 이르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은 곳에 따라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위는 주 초반까지 사흘 정도 이어지다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가 큰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10월 중순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계절의 심술은 겨울이 시작하는 다음 달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까지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강수량도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했는데 찬 공기가 남하할 때는 지형적 영향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다음 달까지 주기적으로 대륙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해상과의 기온차로 서해안과 동해안으로는 다소 강한 눈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폭설이 예상되면 위험 예상 지역에 기상청이 직접 대설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눈의 양과 폭설 강도, 습설 여부 등 여러 정보가 함께 담깁니다. 기상청은 문자를 받은 지역에서는 주변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 위험 상황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연입니다. 독감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주일 새 환자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감염병 자료를 보면 올해 45주 차인 11월 2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증상 환자는 1000명당 5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4주차 22.8명에서 122.4%나 늘었고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1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절기 유행 기준의 5.5배를 넘어 독감 유행 단계 또한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잠을 못 자거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함유량을 줄인 디카페인 커피를 찾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다소 느슨한 우리나라 디카페인 표시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카페인 함유량을 줄인 디카페인 커피. 일반 커피의 맛과 향이 거의 그대로여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이 커피 대용품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디카페인 커피 파는 곳을 찾기 어려웠지만 최근엔 안 파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만 보더라도 올해만 10월까지 디카페인 커피 3,650만 잔이 팔려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35% 늘었습니다. 하지만 디카페인 커피도 카페인이 함유된 만큼 카페인에 아주 민감하면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면증 같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카페인으로 표시됐더라도 커피숍마다 원두마다 카페인 함량은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디카페인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는 커피의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이지만 앞으론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제품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춘다는 설명입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을 하여서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분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이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디카페인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3월까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잇따라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수업은 대부분 대형 비대면 온라인 강의였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코로나 종식 이후 오히려 비대면 강의가 늘어났는데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라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세대와 고려대 수업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었고 시험도 같은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대학에서도 이런 수업이 보편화되는데 학생들은 편리함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진짜 수업이 안 나가도 되는 게 장점이고,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니까 좀 원하는 학습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마주하지 않고 인원도 많아 관리 감독이 어려운 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일단 비대면이다 보니까 출석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학습 동기를 그렇게 크게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집단 커닝 사태로 공정해야 할 시험마저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건데 실제로 부정행위가 발생한 고려대 비대면 수업은 수강생이 1,400명, 연세대 수업은 600명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 종식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2학기 서울대에 개설된 비대면 강의는 50여 개, 연세대는 320여 개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이 본격 재개된 지난 2022년 2학기와 비교하면 많게는 10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강의가 유지되는 배경 중 하나로 비용 절감 효과를 꼽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너무 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 볼 때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큰 대형 강의가 훨씬 더 경영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비대면의 장점을 경험했던 학생들의 수요도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입니다. 과거에 코로나도 거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대면해서 맺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익숙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강해요. 하지만 이번 같은 집단 부정행위가 또 반복된다면 폐해가 더 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현직 국회의원도 6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받은 상황이라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안건 상정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극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최입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무실에 6시간 동안 갇히기도 했습니다. 나 의원님만 나오자 제발. 아 이렇게 몸으로 하지 마 의원님 진짜. 검찰은 국회의안과를 점거해 관련 서류 접수를 방해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6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끝에 선고 공판이 오는 20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징역이나 금고형,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의원 6명이 어떤 형량을 선고받을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의 징역 2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의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의원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은 상황인데 벌금 300만 원만 구형된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있었던 일은 정당한 의정활동일 뿐 범죄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고 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도 충돌 당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번 달 중으로 구형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일본의 새 정권이 들어선 후 한일 관계는 우려했던 것과 달리 출발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중일 관계는 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도 수면 아래에 있는 역사 문제가 언제든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우려와 달리 화기애애했습니다. 보수인 자민당 안에서도 극우 강경파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였지만 한일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今の戦略環境のもと、日韓関係、それから日韓米連携の重要性というのは一層増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 두 정상은 다음엔 일본에서 만나자며 셔틀 외교 복원 의지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일 관계는 취임 초 덕담을 주고받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도 없이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역대 어느 현직 총리도 하지 않은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중국은 주 오사카 총영사가 SNS에 일본의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는 죽음의 길이라고 적는 등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中方对此强烈不满，坚决反对，已向日方提出严正交涉和强烈抗议。 그 사이 화기애애했던 한일 관계에도 약간의 이상 기류가 흘렀습니다. 일본이 독도 주변 비행 훈련을 문제 삼아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에 대한 중간 급유를 거부하면서 두바이 에어쇼 참가가 무산됐고 우리 군악대는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를 보류한 겁니다. 뇌관과도 같은 역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갈등이 재점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는데 중일 갈등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단계에 대해 결심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영토를 공격하는 군사작전을 의미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며 카리브해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
마약 운반선 격침에 이어 최근엔 세계 최강 항공모함까지 동원하면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향한 다음 단계 조치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I sort of made up my mind. I mean, I can't tell you what it would be, but I sort of made up my mind. I can't tell you what it is, but we made a lot of progress with Venezuela in terms of stopping drugs from pouring in.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음 단계 조치는 베네수엘라 영토에 대한 공습 등 군사작전일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벤스 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베네수엘라 타격 여부와 타격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연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도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군 동원령을 내리고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부당한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Paren la mano enloquecida de quien ordena bombardear, matar y llevar una guerra a Sudamérica, al Caribe. ¡Detengan la guerra! ¡No a la guerra! 베네수엘라를 향한 트럼프의 군사작전은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And if he's going to invade or do something with Venezuela, he needs to make his case. Because right now there's zero case being made for why we would do this with Venezuela. 마두로 정권 교체가 진짜 목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제법 위반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단계 조치를 사실상 결심했다고 밝힌 만큼 군사작전 가능성은 급격히 커진 셈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조만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고위 인사를 직접 만나 가자지구 휴전 문제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위트코프 특사가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 칼릴 알하야를 조만간 만날 계획이지만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 휴전 협상을 이끄는 알하야는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설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자 독일 정치권이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현행 자원 입대는 유지하되 만 18세 모든 남성의 신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지원자가 부족하면 징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연립정부가 자원 입대만으론 부족한 군병력을 늘리기 위한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내년에 만 18세가 된 2008년생 남녀 모두에게 군복무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설문지가 발송됩니다. 남성들은 반드시 설문에 응해야 하고 2027년부터는 신체 검사를 받는 것도 의무입니다. 매년 30만 명 정도가 신체 검사를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Um unsere Verteidigungsfähigkeit zu steigern, braucht die Bundeswehr jetzt mehr Soldatinnen und Soldaten. 이를 위해 연립정부 양당은 입대를 자원받은 뒤 병력이 부족할 경우 법률 개정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고 매달 2,600유로, 445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Beratung schnell zu Ende bringen und dann das Gesetz zum 1. Januar in Kraft treten wird. Ich will es nochmal betonen, die freiwillig Wehrdienstleistenden, die zu uns kommen, werden ein Bruttoeinkommen haben von 2.600 € rund. 1년 이상 복무하면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의무 복무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초점은 매력적인 복무 모델 설계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징병제 부활을 두고 4년째 논의 중입니다. 현재 독일의 현역 군인은 18만 2천여 명,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35년까지 26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대규모 감원이 이뤄지면서 인공지능, AI의 노동자 대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불안감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3만 명 감원에 나섭니다. 본사 직원 10%를 내보내는 규모입니다. 올 들어 200여 개 IT 기업이 직원 9만 8천 명을 내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인텔 등 대형 기술 기업도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도입으로 업무 처리 방식이 변화하는 게 감원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AI has the potential to increase productivity. Many of us are already using it, and we can attest to its benefits. AI는 단순히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 구조로 재편해 기존 직종의 의미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때문에 운전직이 사라지면서 대신 차량 데이터 분석 업무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Entry-level jobs, that first rung on the career ladder, are breaking down a bit. 반론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와 일자리가 많은 선진국들이 극단적인 이민 제한에 나섰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There aren't enough workers. I mean, the notion that AI is going to create unemployment, that we'll have all these sort of truck drivers out there being replaced by robots, that is completely fake. 시장에선 인력 감축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직원이 줄어드는 것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기대감 때문인데 기업들의 감원 소식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청정 지역인 무주 산골에서 12년 동안 도라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30대 청년 농부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정 무주 산골에서 잘 자란 3년근 도라지. 이 도라지를 잘 씻고 껍질을 벗기고 다시 깨끗하게 세척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명절 때나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도라지 정과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 올리고당은 유기농 인증받은 쌀로 만든 올리고당이고요. 네. 꿀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비싼 그런 부재료가 되겠습니다. 올리고당을 섞은 도라지를 9번 찌고 9번 말리면 도라지 정과로 바뀝니다. 원재료인 도라지는 계약 재배하는 같은 동네 주민이나 무주 군내 농가 10여 곳에서만 조달합니다. 네, 이곳은 청년 농부가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도라지 밭인데요. 줄기가 지금 말라 있긴 하지만 1년 된 도라지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민철 씨가 도라지에 몰두하기 시작한 건 대학 졸업 후에 고향에 정착한 12년 전입니다.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심해지면서 기관지에 좋다는 도라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에 착안한 겁니다. 2013년도에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관지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도라지청, 도라지 정과를 민철 씨네 도라지 정과와 청, 농축액 등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베트남과 호주 등으로 수출도 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농촌진흥청 기술이전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도라지 청년 농부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도라지 사포닌 함량 8배 증산 가공 기술을 이전받아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철 씨의 꿈은 고급화를 통해서 도라지가 홍삼과 어느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그 꿈이 있어서 산골 청년 농부의 도라지에 대한 열정은 오늘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일주일 뒤인 23일 국내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한빛 나노를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나흘 뒤인 27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하는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 국내 첫 우주 로켓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2단 소형 발사체 한빛 나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 발사의 임무는 브라질과 인도 등 고객사의 소형 위성을 포함해 탑재물 9개를 300km 저궤도에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23일 새벽, 발사에 성공한다면 한국에서도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셈입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우주 발사체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상승해 오는 2032년에는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10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제작과 발사체 조립까지 전 과정을 맡았습니다. 이번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발사체 체계 종합 업체로 이제 발돋움해서 이제 추후 유수 시대를 선도하는 이제 기업이 되도록.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300여 곳에 이릅니다. 발사체에 들어가는 부품 37만여 개와 시스템을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흘 간격으로 발사되는 한빛 나노와 누리호. 정부 주도의 연구 개발에서 민간 중심의 우주 경제로 가는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원석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안의 식물과 꽃을 활용하는 이른바 플랜테리어에 젊은 세대가 관심을 보이면서 꽃과 식물이 실내 장식 소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전시회장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꽃들, 실내 장식을 위해 꽃을 찾는 소비자들로 붐빕니다. 천국의 계단꽃이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꽃다발 말고 화분으로 지금 구매했어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꽃이나 식물로 실내를 꾸미는 이른바 플랜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꽃과 식물만으로 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 있어 1, 2인 가구가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꽃 한 송이 사서 집에 놓으면 약간 집 분위기나 환경도 훨씬 밝아지고.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내 식물 시장은 지난해 약 343억 달러에서 2033년 53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평균 4.9%씩 성장하는 빠르게 커지는 시장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실내 장식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힙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가구를 바꾸는 대신 꽃과 같은 식물을 들이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고 꽃을 경조사 때만 소비하던 인식이 일상 소비로 옮겨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받을 때는 꽃을 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활 문화로 이 꽃이 정착돼야 된다. 또 식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공기질 개선 등 효과에 대한 관심도 플랜테리어 확산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 능력도 있으니까 그 공간이 되게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집을 나만의 예쁜 공간으로 꾸미려는 수요와 친환경 장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플랜테리어는 빠르게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뒤 첫 주말인 어제부터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대학별 고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서강대와 성균관대 등의 일부 학과가 논술고사를 개시했고 오늘은 경희대와 고려대 등의 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연세대와 한국외대 등은 어제부터 면접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 경쟁률은 43대 1을 기록했으며 다음 달 12일까지 합격자가 가려집니다. 경기 평택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확인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매몰 처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경기 파주와 화성, 평택 등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 산란계 농장 가운데선 처음입니다. 당국은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오늘 오전 9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올해 총 집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가계 파탄을 막는 의료 안전망의 핵심 축입니다. 그간 연도별 지원 총액은 2019년 259억 원에서 2023년 1,010억 원, 2024년 1,582억 원으로 5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만 이미 1,368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완연한 가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2도로 큰 추위 없고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올 텐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은 0도, 청주 5.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청주 18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은 날씨가 급변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모레는 무려 영하권까지 떨어져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